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의존하면서 삽니다. 나는 전혀 의존적이지 않아요. 난 매우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격려받고 싶어 하죠. 이런 것 모두가 다 의존적인 거예요. 자기 심리학에서는 완전한 독립이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독립과 의존의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타인에게 의존하는 거하고 나 자신을 전혀 독립적인 존재라고 여기지 못하면서 타인을 의존하는 거는 다른 거죠. 내가 독립적인 사람이야 라는 전제를 무시해버리고 전적으로 타인을 의지하게 되면 그건 병적인 의존, 의존성 성격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존성 성격장애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나는 너무 무가치해. 나는 너무 부적절해. 난 너무 못났어. 그리고 내가 의존하는 그 사람은 너무 잘났어. 너무 멋있어. 너무 존경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전적으로 그 사람을 의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없이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존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살고 좀처럼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 완전히 개성도 없고 자기 의견도 없고 주장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가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길 바래. 어떤 메뉴를 고를 때조차도. 야, 넌 뭐가 먹고 싶어? 난 네가 먹고 싶은 거가 좋아. 너 먹고 싶은 걸로 먹자. 이런 사람.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칭찬과 격려로 살아가요. 스스로가 이제 만족하거나 자족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없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줄 때만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양육해주고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데 단순히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찾아다녀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멀어지게 됐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을 찾아요. 필수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요. 그런 대상이 존재하면 자기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자기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심각한 혼란에 빠집니다. 폐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대상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결코 자기 만족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 의존성들이 굉장히 친밀감 있고 친숙하고 겸손하고 야망도 없고 참 소소하고 사람 욕심 없고 너무 순종적이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조금만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들어가면 아, 얘는 엄청 열등감이 강하구나 라는 거를 누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인간은 누구나 다 버림받고 거절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이 의존성 성격장애가 갖는 그런 공포는 그런 일반적인 공포하고 다르게 마치 아주 절대적인 공포, 유아기 때 애착관계에서 나타난 그 공포, 아기가 엄마가 날 버리고 떠났을 때 그 공포는 친구하고 절교한 그 공포하고 다른 거잖아. 완전 생존의 문제잖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내가 판단해야 하는 그런 일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절대적인 공포심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대신 결정해 줄 사람, 나 대신 책임을 져줄 사람을 막 찾아다녀요. 스스로 책임자가 되는 걸 견디지를 못하거든. 이 사람이 찾는 사람은 대체로 유능하고 좀 똑똑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겠죠. 그 사람을 딱 발견하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우상화시켜버려. 이 의존성 성격장애들은 이 무의식적으로 나는 아주 못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아주 황폐하게 되겠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쓰는 방어기제가 뭐냐면 내사라는 거예요. 내사는 내가 우상으로 여기는 그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를 동일시 시켜버리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그대로 똑같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해. 그 사람의 생각을 똑같이 따라가고 그 사람이 사는 물건을 똑같이 사고 그 사람이 하는 결정을 똑같이 따르고 그것을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따라해. 제가 어제 어떤 실내 파크에 갔는데 애들 데리고 어떤 한 아이가 우리 큰애하고 동갑인데 엄청 따라다니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우리 애가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하고 우리 애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 너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애가 와서 엄마 나 뽀로로 주스 사줘 이러면 걔도 와서 엄마 나도 뽀로로 주스 사줘 이러는 거예요.
얘는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얘는 도대체 누가 데려온 애야? 하고 엄마 아빠를 찾아봤는데 아빠가 혼자 데리고 온 모양이야. 근데 아빠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리에서 핸드폰 게임만 해. 애를 안 봐. 그 애는 내가 봤어, 내가. 이런 우리 애가 이제 귀찮으니까 막 딴 데로 도망을 갔어. 근데도 애가 막 똥머린 강아지 마냥 막 우리 애를 찾는 거야.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와서 또 따라해. 와, 나 처음 봤어, 진짜. 얘 완전 의존성 될 확률이 크죠. 지금 우리 애하고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잖아. 불쌍해. 이렇게 의존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여러분, 지구상에는요, 내 부모, 내 형제자매,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닌 이상 지구상에는 누구도 나에게 그렇게 전적인 보살핌과 양육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책임을 져주고 모든 판단을 해줄 그런 절대적인 보호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가 그 사람을 의존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맞춰주니까 어느 정도 인간관계를 하는데 그게 막 10년, 20년 가겠어? 얼마 안 가 끊긴다고 지치거든,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슬슬 멀리하게 되거든요. 만남을 좀 줄여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의존성은 어떻게 돼? 크게 상처를 받고 또 다른 대상자를 찾아야 돼.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나를 보살펴주고 양육해줄, 나 대신 책임을 져주고 판단을 해줄, 나를 지지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줄 그 대상자를 평생 찾아다니는 짓을 하면서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불행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야 돼요. 그래서 고쳐야 돼요. 우리 의존성 성격장애가 생기는 원인은 제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 5살짜리 애기 아빠가 애를 안 봤잖아. 아예 방치해버려. 애하고 자기하고 애착 관계가 안 돼. 그럼 애는요,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그 애착을 타인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다른 중요한 타인을 계속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리고 또 반대로 엄마 아빠가 너무 강하게 과잉보호를 하면 아이가 의존성 성격을 갖게 돼요. 아이가 스스로 걷고 넘어지고 또 좌절을 맛보면서 극복해서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커가는 건데 이 과잉보호 부모들은 그걸 못 봐주는 거야. 다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면 아이는요,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나를 보호해주고 양육해줄 그 존재가 없이는 나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타인으로부터 계속 그 보살핌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게 단련이 안 된 거죠. 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인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라바파크 얘기했잖아요. 그 애 말고 또 다른 애가 바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과잉보호하는 부모가 있었어. 애기가 한 3살 정도 돼 보여. 우리 둘째 애랑 동갑 같아. 근데 부모는 나보다 한 15살은 많아 보여. 그러니까 막 쩔쩔매는 거야. 애가 가는 데마다 엄마하고 아빠가 다 졸졸졸 쫓아오는 거야. 사실 실내 파크는 안전해요. 그렇게 쫓아다닐 만한 게 없어. 근데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애가 3살이나 됐으면 말도 할 수 있고 뛰기도 하고 하는데 와우, 지나쳐. 졸졸 쫓아다니면서 자동차도 혼자 탈 수 있는데 엄마가 다 태워주고 어디 뭐 올라가는 것도 다 잡아주고 애가 혼자 하는 꼴을 못 보더라고. 근데 막 에어바운스라고 애들이 막 뛰는 데가 있는데 우리 큰애가 거길 들어가서 뛰다가 이 과잉보호 받는 이 아이를 살짝 밟아갖고 넘어졌어요. 뛰다가 엄마하고 아빠 표정이 똥을 씹었어.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다니까. 애를 안고서 막 너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표정이지. 아주 두 개의 극단적인 의존성 성격장애를 낳는 두 개의 극단적인 부모 유형이 어제 라바파크에 다 있었어. 내가 이 영상을 찍어서 어제 라바파크에다 틀어놓을 걸 그랬나? 치료하셔야죠. 영원히 그 대상자를 찾으면서 살 게 아니라면 치료하셔야죠. 제가 누누이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가치료법들은 비교적 가벼운 심리치료예요. 그래서 예방 차원이거나 가벼운 심리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쓰시는 자가치료고, 심각한 신경증을 앓고 있어서 내가 너무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실 때에는 상담사를 만나세요. 근데 상담을 받으시러 가셔도 명확히 하셔야 될 건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하시면 안 돼. 완전한 독립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독립과 의존의 균형입니다. 상호 의존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입니다. 이 의존성은 자신감이 없어서 나오는 거거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타인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 솔루션 2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혼자서 행동의 무기입니다. 음식 주문을 혼자서 해본다. 뭘 먹을지 스스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뭐 백화점에 가서 혼자서 옷을 한 벌 사본다. 생소한 장소에 나 혼자서 한번 가본다.
여행 같은 거를 혼자서 가본다. 혼자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 운전면허를 혼자서 따본다. 물론 운전면허 학원을 결정하는 것도 나 혼자 한다. 이 행동치료의 목표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변화시키면서 이 사고를 변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처음에는요, 무척 두렵고 불안하시거든요. 혼자서 하는 게 너무너무 못할 것 같아. 난 절대로 못해. 나는 처음 보는 그 장소에 절대로 나 혼자 갈 수 없어. 나는 그 음식을 절대로 혼자서 주문할 수 없어. 난 절대로 정장 한 벌을 나 혼자서 살 수가 없어. 해보세요. 그래도 해보세요. 한 번 하시면 두 번 할 수 있고, 두 번 하면 세 번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몰랐던 나 자신을 발견해. 어떤 자신, 또 내가 의존하는 그 대상이 없어도 나도 할 수가 있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직접 행동으로 경험하면서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자가치료예요. 결국 내가 능력과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 내가 능력과 기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 나 혼자서 자꾸자꾸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볼 때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솔루션은 자기주장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존성들은 타인 속에 완전히 자기가 파묻혀 있거든. 근데 그거를 조금씩 꺼내서 나라는 표현을 해서 난 이런 거 같은데 하면서 다르다는 의견도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을 하셔야 되고, 누가 나한테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난 그건 못하겠어. 정중하게 거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억지하고 억눌렀던 기분 나쁜 표현들을 조금씩 이모티콘 하나라도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묻혀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아야 돼요.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타인 사랑은 거짓 사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타인이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럼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 자신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타인을 대하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의존성 성격장애 두 가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행동해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주장을 좀 표현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긴데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